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16살이던 칼리구세는 예쁜 외모에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학교에서 인기가 많던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겐 좀 숨겨진 가정사가 있는데요. 2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칼리와 오빠는 아버지와 떨어져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칼리가 9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일 때문에 지역을 이주하게 되는데 칼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요. 근데 마침 친아빠가 캘리포니아에 살았거든요. 칼리는 결국 이 지역에 남기로 하고 이때부터 아빠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당시 아빠 잭은 재혼을 한 상태였어요. 새 아내인 멜리사와 2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칼리는 특유의 밝은 성격으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게 돼요. 이복 동생들과도 잘 지냈고 새엄마 멜리사와는 정말 친구같이 친하게 지냈죠. 칼리가 지내던 동네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졸업 무도회인 프롬 같은 학교 행사 말고는 학생들이 뭔가 즐길 법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학교 행사 중에 제일 크게 열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홈커밍이라고 가을 풋볼 시즌에 맞춰서 열리는 고등학교 미식축구 경기가 있어요. 이게 프롬만큼이나 중요하고 아주 인기 있는 행사라고 해요. 홈커밍이 개최되던 2018년 10월 12일, 칼리는 잔뜩 들떠서 오늘 학교 끝나고 혹시 남자친구랑 경기 보러 가도 되냐 부모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시골 마을에서 10대가 즐길 법한 게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오랜만에 놀아야지. 부모님은 허락을 해줬죠.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고 데리러 갈 수 있으니까 연락해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칼리는 신나서 알겠다고 이따 보자 인사하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녁 8시쯤 칼리의 새엄마 멜리사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딸 칼리였어요. 갑자기 자기를 학교로 좀 데리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 8시면 이제 막 경기가 시작할 시간이거든요. 멜리사는 딸한테 너 경기 안 보냐 물어봤는데 칼리가 갑자기 아니다.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걱정돼서 그럼 누가 너 집에다 데려다 주냐 물어보니까 남자친구 도날두가 데려다 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는 그렇게 통화를 끊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정도 지난 저녁 9시, 멜리사는 또다시 칼리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달랐어요. 딸의 목소리가 너무 막 떨리고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지금 당장 자기를 좀 데리러 와달라 부탁합니다. 사실 칼리는 부모님한테 말했던 대로 미식축구 경기를 보러 간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도날드와 또 친구들이 모인 하우스 파티에 갔더라고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홈커밍 경기 구경 간다 둘러댔던 거였죠. 알고 보니까 그날 밤 칼리는 친구들과 놀다가 오랜만에 대마초를 피웠다고 해요. 사실 예전에 대마초를 좀 피우다가 부작용으로 편집증 증세를 겪고 그걸 아예 끊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랑 놀면서 술도 좀 마시고 막 신이 나니까 그냥 오랜만에 한 번쯤 괜찮지 않을까 흡연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막 텐션도 오르고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상태가 급격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새엄마 멜리사와 통화를 끝내고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갑자기 파티에서 나오는 이 음악 소리가 너무 무섭다면서 불안 증세를 보였죠. 남자친구 도날드가 걱정하면서 그 칼리를 좀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도날드를 무서워하면서 막 피하더라고요. 아예 자기한테 손도 못 대게 해요. 결국 극도로 불안해진 칼리는 새엄마 멜리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자기를 좀 데리러 와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멜리사는 딸 목소리만으로도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곧장 차를 몰아서 파티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새엄마 멜리사가 파티 장소에 도착했을 때 칼리는 이미 자기는 집에 빨리 가야겠다면서 파티장을 빠져나왔었고 꽤 떨어진 곳까지 막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간신히 찾아서 붙잡으니까 그 딸의 얼굴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애가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고 동공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어요. 이거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 멜리사는 놀라서 황급히 칼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근데 이 차 안에서도 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나 차에 치여서 죽을까봐 무서워요. 막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뒤에서 이리저리 막 자리를 옮겨 다니더라고요. 간신히 딸 진정시켜서 집으로 데려왔지만 집에서도 그녀의 혼란스러운 언행은 계속됐습니다. 부모님은 분명 얘가 또다시 대마초에 손을 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칼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이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기로 합니다. 다음 날 이거 보여주면 애가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충격을 주려고 했던 거죠. 영상 속에서 칼리는 오늘 완전 망했어 막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엄마 오늘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애교 섞인 말을 했다가도 혹시 911에 저 신고할 거예요? 나 내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해하기 힘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딱 봐도 너무나 불안정한 모습이죠. 멜리사는 딸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밤새 옆에서 막 성경도 읽어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애썼죠. 그렇게 두 사람은 새벽 3시가 다 돼서야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15분, 새엄마 멜리사는 번뜩 잠에서 깨어나요. 칼리는 괜찮은가? 침대 옆쪽을 확인하는데 어라? 딸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상황이 좀 안 좋았잖아요. 평소 같으면 잠깐 나갔나? 화장실 갔나? 넘어갔겠지만 오늘은 달랐죠. 게다가 겨우 10대 소녀가 이 이른 아침에 사라질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아빠 잭과 멜리사는 딸을 찾아서 동네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눌렀고 혹시 칼리 봤냐 물어봤어요. 하지만 거의 2시간이 지나도록 딸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 9시 35분, 그들은 결국 경찰에 칼리 실종 신고를 하게 돼요. 곧장 수사는 시작되는데요. 실종 당시 칼리의 상태까지 고려해서 아주 빠른 수색이 시작됐죠. 동네뿐만 아니라 주변 협곡과 산까지 수색견과 헬기를 동원해서 샅샅이 뒤져보지만 모두의 노력에도 그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답답하게 시간만 흘러가던 그때 정말 다행히도 실종 당일 새벽 칼리를 봤다는 목격자를 찾게 되는데요. 그게 무려 3명이에요. 첫 번째는 옆집에 사는 리차드였습니다. 그는 새벽 6시쯤 칼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길을 걷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손에는 무슨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라는 증언도 남겼죠. 두 번째 목격자는 칼리 학교 교사인 케네스였습니다. 그는 칼리가 6번 국도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봤다며 역시 손에 종이를 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 번째 목격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사람이었어요. 칼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고속도로 근처에서 홀로 서 있던 그 모습을 분명히 봤다고 진술해요. 그리고 이게 칼리의 마지막 목격이 되었습니다. 수색견들마저 이 지점을 끝으로 그녀의 냄새를 더 이상 추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수사는 진행됐지만 칼리의 행적을 찾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어요.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칼리를 찾아달라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덕분에 사건은 전국적으로 주목을 좀 받게 됐죠. 하지만 이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추측도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좀 섬뜩한 가설이 하나 있어요. 정말 칼리가 집을 나간 게 맞을까? 혹시 그녀가 이미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새엄마 멜리사와 아버지 잭이 시신을 처리한 건 아닐까라는 시나리오가 인터넷에서 떠돌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주장도 나왔는데요. 3명의 목격자가 봤다던 그 소녀가 사실 칼리가 아니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새엄마 멜리사가 칼리처럼 분장을 하고 거리를 걸어 다녔다는 이런 공포영화 같은 가설이었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칼리의 친엄마 린지 또한 멜리사를 의심하면서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돼요. 게다가 새엄마 멜리사가 몇 번 진술을 번복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설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죠. 처음 그녀는 새벽 5시 45분쯤 칼리가 자는 걸 봤고 7시에 다시 가서 보니까 딸이 사라졌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사실 새벽 내내 칼리랑 같이 있었었고 잠깐 잠에 들었다가 깼을 때 이미 사라져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묘하게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의심을 품은 거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지난 밤부터 딸이 이상 행동을 보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종된 상황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기억이 좀 뒤바뀌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빠 잭과 새엄마 멜리사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았고 경찰이 그들의 집도 꼼꼼히 수색했어요. 그 어디서도 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역시 모두 통과했고요.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을 뭔가 범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첫째, 칼리가 스스로 집을 나와서 사막으로 걸어갔을 가능성입니다. 실종 당시 그녀의 옷차림은 흰색 티셔츠에 회색 운동복 바지 또는 청바지, 그리고 반스 운동화였죠. 사막의 극심한 일교차를 버티기엔 턱없이 얇은 차림이었습니다. 만약 길을 잃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쓰러졌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대대적인 수색에도 사막 어디에서도 칼리의 흔적, 심지어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납치 가능성인데요. 세 번째 목격자가 칼리를 봤다는 그 지점에서 행적이 아예 뚝 끊겼잖아요. 추가 목격 정보도 더 이상 없고 심지어 수색견도 냄새를 더 이상 추적하지 못했죠. 만약 그곳에서 차량에 태워졌다면 냄새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설명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칼리의 흔적은 또다시 영영 사라지는 듯해 보였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무려 2년이 지나가 버려요.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믿기 힘든 제보가 들어옵니다. 2021년 1월 한 남성이 네바다주에서 열린 파티에서 칼리를 봤다라고 제보를 해요. 근데 이 네바다주가 칼리가 살던 캘리포니아에서 무려 160km 이상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시골 마을에서 혼자 증발하듯 사라진 10대 소녀가 전혀 연관성도 없는 다른 지역에서 목격됐다? 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칼리가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들이 다 있었잖아요. 경찰은 납치설에 집중을 하고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칼리를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하나를 확인하게 돼요. 하지만 이 차에 대해서 뭔가 번호판이나 차종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끝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칼리 실종과 해당 차량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네바다주에서 칼리 목격 제보를 했던 그 남성이 약물 중독 치료를 받던 환자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목격담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치부돼 버리죠. 이후로 추가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또 이것마저 흐지부지 흘러가게 됩니다. 새엄마 멜리사는 칼리가 단순히 대마초가 아니라 LSD나 그 이상의 강한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LSD는 흔히 루시드라고도 불리는 아주 강력한 환각제로 정말 적은 양만 복용해도 환각, 환청, 그리고 편집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짧게는 8시간부터 길게는 하루까지도 그 효과가 진행되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약물이라고 해요. 실제로 실종 직전에 칼리가 남자친구 도널드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피웠던 대마에 뭐 섞여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만약 칼리가 강한 환각제에 취해 있었다면 모든 게 다 설명됩니다. 혼란스러웠던 그녀의 상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약물의 영향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녀가 홀로 사막 깊숙이 사라진다거나 또는 모르는 누군가의 차량에 스스럼 없이 올라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그저 추정에 불과합니다. 칼리가 사라진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를 찾고 있죠. 아버지 잭은 칼리가 살아있다고 믿는다며 페이스북 페이지의 제보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칼리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목격자들이 봤던 그 손에 쥐고 있던 흰 종이, 그건 대체 뭐냐고요? 언젠간 칼리가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야. 오늘 사건도 빠르게 시작해볼게. 레이첼 돌톤도는 23살이던 2008년 처음으로 선생님이 됐어. 작은 시골 도시이던 알리키파시에 있는 초등학교 2, 3학년 통합반 보조교사로 시작을 했지. 레이첼은 좋은 딸이자 좋은 선생님이었어. 함께 살던 부모님이랑도 사이가 되게 좋았었고 특히 엄마, 리사하고는 거의 친구 같은 관계였대. 학교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고 학생들도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선생님 되게 좋아했다고 해. 말 잘 안 듣는 그런 금쪽이들 레이첼 쌤한테 데려가면 다 해결된다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잘 따랐었지. 그녀가 선생님이 된 지 2년차 2010년에 남자친구도 생기게 되는데 그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프랭크 카트로파. 예쁜 사랑을 이어가다가 5주년 기념으로 파리 여행 가거든? 거기서 남자친구 프랭크가 아주 멋지게 청혼을 했고 둘은 바로 약혼을 하게 돼.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 커플은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식장 알아보고 또 웨딩드레스도 주문하고 두근두근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지. 너무너무 예쁜 커플이었어. 그런데 그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갑자기 프랭크가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혼 준비가 점점 미뤄지게 돼. 그래서 애매하게 멈춰있던 상황이었지. 그러던 2016년 2월 6일 와킨슨 경사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새벽 한 2시쯤 수상한 차 한 대를 발견하게 돼. 이게 꽤나 늦은 시간이잖아. 근데 문 닫은 지 오래된 폐병원 앞에 웬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더라고. 시동은 꺼져 있고 창문엔 김이 잔뜩 서려 있고. 저기요, 거기 안에 누구 계세요? 검문하려고 창문을 두들겼지. 그 안에 있던 건 레이첼! 그리고 옆자리엔 10대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타 있어. 뭐야? 이 학생은 동네에 풋볼 유망주던 셸던 제더. 사실 이 동네가 철강 사업이 엄청 잘 되면서 되게 번영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 유지되지는 못하고 일자리도 별로 없는 그냥 소박한 시골 동네로 변했었어. 근데 단 하나 유명한 분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등학교 풋볼팀. 실력도 좋고 성적도 좋아서 스타 플레이어도 많이 배출할 정도야. 그 중에서도 완전 유망주, 진짜 실력파로 유명했던 선수가 바로 셸던이었었고. 그리고 그는 레이첼의 옛 제자이기도 했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그녀를 되게 잘 따르던 학생이었대. 근데 이 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폐병원에서 선생님과 10대 남학생이 왜 같이 있어? 이게 좀 미심쩍잖아. 이때 레이첼이 말하길 그냥 셸던이 요즘에 뭐 고민이 있다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해서 잠깐 대화만 나누고 있었었대. 근데 알지, 이 동네가 되게 작은 시골 동네인 거. 그래서 주민들끼리 그냥 건너 다 아는 사이였거든. 순찰 돌던 와킨스 경사도 레이첼이랑 아는 사이였어. 자기 딸 로렌의 선생님이기도 했었었고.
게다가 약혼자 프랭크랑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던 거야. 그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시간도 늦었고 학생 집에 데려다주고 그냥 귀가 좋지 해라 라고 그냥 넘어가 주게 돼. 근데 레이첼이 경찰서로 돌아가려던 경찰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혹시라도 자기 약혼자가 알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프랭크한테는 꼭 비밀로 해달라고 막 사정사정 하더라고. 그래서 와킨슨 경사는 일단 알았다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일을 마무리했어. 그 일이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야. 사실 미국 발렌타인데이가 진짜 큰 기념일 중에 하나거든. 커플이라면 로맨틱하게 보내야 돼. 꼭 데이트도 해야 되고. 레이첼이랑 프랭크 커플도 마찬가지로 데이트했지. 근데 이 커플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야. 알고 보니까 프랭크가 요전에 있던 그 레이첼하고 셸던 사건, 그걸 대충 들었나 봐. 물론 그 일이 시발점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결국 그날 둘은 헤어지게 돼. 레이첼이 약혼 반지를 돌려주면서 이별을 말하더라고. 그렇게 둘의 연인 관계는 끝이 났지만 둘은 친구로 남기로 했었고 종종 안부 인사 정도는 주고받았었대. 그리고 그해 10월 레이첼 인생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건 교육청에 도착한 익명의 메일에서부터 시작돼. 사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국부터 학교들에도 다 전송이 됐는데 그 메일의 내용이 충격적이야. 바로 레이첼과 전 제자 셸던이 미래를 즐기는 사이라는 거야. 그 메일에는 2월 6일 둘이 새벽까지 폐병원 앞에 있었던 일과 레이첼의 인적사항까지 전부 적혀 있는 거야.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심지어 집 주소까지. 그리고 이건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미성년자랑 심지어 전 제자였던 아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걸 그냥 덮었으며 수사는커녕 제대로 된 보고조차 올리지 않았다고 폭로를 하더라고. 이 일은 그제서야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됐어. 11월 6일 결국 레이첼은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됐고 교사 직무도 임시 정식 처리돼. 한 달 뒤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레이첼의 미래부터 유출된 경찰의 문서까지 그 경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기도 했었어. 사실 이때까지는 누가 그 메일을 보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아.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제일 큰일 난 건 레이첼이잖아. 사실 이 일이 공론화되고 미성년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최악의 선생님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기도 했어. 하지만 그녀는 자기는 진짜 억울하다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 심지어 동네가 되게 작고 서로 다 알고 지내는 분위기다 보니까 소문도 빠르고 말도 좀 많았던 거야. 그래서 더더욱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었었고 이 억울함 풀려고 막 지역 방송에 나와서 교육부 감사와 경찰 조사에 자기는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정말 제자랑 그런 일이 없다 억울함을 토로했지. 심지어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 방송이 송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는 살해당하고 말아. 2018년 5월 13일 저녁 레이첼은 그날 와킨스 경사의 딸이자 전 제자인 로렌과 만나게 돼.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간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셸던의 동생 타이리도 함께 했다고 해. 로렌하고 타이리하고 친구 사이였었거든. 그렇게 다 같이 시간을 좀 보내다가 한 밤 10시쯤 헤어졌어. 레이첼은 집으로 돌아갔지. 자기 차 몰아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 집으로 갔다고 해. 도착해서 주차하고 들어가려는데 현관 쪽에서 의문의 괴한이 다가와서 그녀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해. 무방비 상태이던 그녀는 그대로 총을 맞을 수밖에 없었었고 그렇게 사망하고 말아. 그녀는 무려 10발 넘게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걸로 보였지. 이 사건 의심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아. 우선 레이첼이 살해 협박받게 된 건 모두 그 익명의 메일 때문이었잖아. 여전히 그걸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의심스러운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해. 메일이 전송되기 며칠 전에 레이첼의 전 약혼자 프랭크가 경찰서에 다녀갔던 거야.
그리고 문서 하나를 연락 요청했는데 그게 바로 레이첼과 셸던 관련했던 그 2월 6일 사건에 대한 문서였던 거지. 사실 경찰서에서 일반 시민이 이런 문서를 쉽게 보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근데 프랭크는 무려 그 서장이랑 아는 사이였던 거야. 결국 친분으로 정식 절차 없이 아주 손쉽게 사본을 얻게 됐고 그걸 본 프랭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잔뜩 화가 난 채 경찰서로 나갔다고 해. 그날 경찰서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레이첼 일이 공론화된 거는 프랭크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했다고 해. 자, 메일을 프랭크가 보냈다? 그러면 살인사건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잖아. 좀 화가 나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사가 진행됐는데 봐봐, 그 약혼녀가 10대 소년과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했고 그 사실을 자존심 센 사업가로서 참기 힘들었을 거라고 추정돼. 한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메일을 보내서 레이첼의 명예와 커리어를 완전 바닥에 내려치기도 했었었고 물론 프랭크는 이 모든 걸 부인했어. 경찰 조사에서는 그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어떤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한 사람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귀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적어도 레이첼을 죽인 범인이 검거돼서 법의 정의를 보길 바랄 뿐이에요. 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어.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는 없었을까? 이 사건이 주택가에서 벌어졌잖아. 그럼 적어도 목격자가 한 명쯤 있을 수도 있고. 맞아. 당시를 봤던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는 레이첼의 이웃, 그 집 건너편에 살던 사람이었어. 그날 저녁 잠깐 테라스에 나와서 담배를 좀 피려고 하는데 총소리가 들린 거야. 깜짝 놀라서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가봤지. 그리고 그 밖에는 쓰러진 레이첼이 보였어. 하지만 그녀 말고는 아무도 보이질 않는 거야. 아무래도 범인이 그 집 사이로 숨어서 도주한 걸로 보인다고 진술했어. 근데 이때 밝혀진 사실. 이 목격자가 유력 용의자 중 하나던 셸던의 사촌이더라고. 아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 얘기 신빙성 완전 떨어지잖아. 근데 궁금증이 여기서 하나 생기지. 대체 셸던은 왜 용의자로 지목된 걸까? 애초에 둘이 부적절한 관계가 맞았을까? 알고 보니까 셸던은 선생님을 좋아했어. 처음에 존경 그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선을 넘더라고. 막 불쑥불쑥 레이첼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한 번은 술 취해서 선생님 집 창문 두들기면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었었대. 이런 식으로 막 스토킹도 하고 결혼해달라고 협박하면서 떼쓰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레이첼의 엄마 리사는 딸의 사망에 셸던이 분명히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셸던 때문에 딸이 굉장히 힘들었었고 절대로 둘이 사귄다거나 미래를 즐기던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 그런 리사의 주장에 경찰은 셸던의 집에 찾아가 보게 돼. 셸던은 자기가 좋아하던 선생님의 사망 소식에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더라고. 사실 이거부터 수상하지. 그래서 그의 폰을 압수했고 전화 기록부터 GPS까지 전부 확인해봤다? 근데 그날 그 타일이 기억나? 셸던의 동생이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레이첼이 사망한 당일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기도 했었었고. 근데 그날 셸던이랑 같이 연락했던 기록이 남아있더라고. 자, 둘이 연락했던 내용은 레이첼이랑 지금 어디 갔고 우리 뭐 했고 상세히 다 알려주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연락을 한 건 밤 10시 반쯤. 타이리가 보낸 우리 이제 이동한다. 그리고 셸던이 나도 출발해.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더라고. 이 메시지들 너무 수상하지. 이 시간이면 헤어지고 레이첼이 집으로 돌아가던 시간쯤이거든. 이게 정황상 분명 사건이랑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 하지만 이런 문자 기록 정도는 그녀를 살해했다는 그 기록이 증거가 될 순 없었어. 그럼 자기가 용의자가 됐을 때 셸던의 반응은 어땠을까? 셸던과 가족들 모두 도대체 왜 자기가 용의자로 지목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사건 당일 아들이 집에 있는 걸 똑똑히 봤대. 아무 증거 없이 어린 학생을 범인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경찰을 비난하는 거야.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좀 어이가 없는데 셸던과 레이첼 둘이 연인 관계가 맞았다더라고. 아니, 피해자랑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데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 근데 이때 의심스러운 사람이 한 명 더 나와. 그건 와킨슨 경사. 이 사람이 자기 비번 날인데도 레이첼 사건 현장에 와서는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현장을 훼손시켰다는 거야. 이 일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지? 근데 경사 말에 따르면 아니, 자기는 레이첼을 아끼는 마음에서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왔던 거지. 절대 현장을 훼손시킬 생각도 없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레이첼 사망 당일 와킨스 딸이랑 만났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사건이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됐고 우선 경찰 업무에서 배제시키게 돼. 경사와 사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그의 아내, 딸, 또 레이첼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고 소셜미디어, 사진 앨범, 그리고 전화 기록까지 전부 조사해봤지만 이렇다 할 연결점이 안 나오더라고. 결국 와킨스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어. 그렇게 사건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았지. 그러던 5월 17일 또 다른 용의자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셸던의 이복형 31살이던 라샨이야. 조사 과정에서 레이첼이 파혼 후에 그와 6개월간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 핸드폰과 알리바이까지 그래서 전부 조사해봤지? 하지만 그의 행적에는 별다른 함의점이 보이지를 않아. 결국 경찰의 수사선상에서 제외돼. 2번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총이나 탄약, 사건에 관련한 그 어떤 증거나 단서도 그에게서 찾지 못했거든. 그 압수수색하는 김에 그 셸던의 옷도 싹 확인해봤다? 근데 어디에서도 혈흔이나 화학 흔적은 나오질 않아. 근데 사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잖아. 사건 때 입었던 옷을 버리거나 다 깨끗이 빨아버렸으면 그 단서가 안 남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진짜로 둘 다 사건과 연관이 없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명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갔지만 당초에 진척이 없는 거야. 그렇게 시간은 훌쩍 지나서 2020년 5월 셸던이 경찰에 체포돼. 드디어 레이첼 사건이 해결된 건가 싶었거든? 아니, 체포된 혐의는 다른 혐의였어.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 지나서 2020년 셸던 집 앞에서 티릭이라는 청년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총에 여러 발 맞은 걸로 확인됐었고. 근데 그는 셸던의 룸메이트더라고. 경찰은 곧장 CCTV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자신의 룸메이트를 살해하는 셸던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 그는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돼. 이어진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의 침대에서 범행에 사용된 걸로 추정되는 총이 발견됐지. 셸던은 1급 살인으로 기소돼서 2021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이때 경찰은 범행 방식이 레이첼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어. 실제로 레이첼이 사망 전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었잖아? 물론 셸던과 함께 간 건 아니었지만 그의 동생과 함께 갔었지? 티릭도 마찬가지로 사망 전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던 게 확인돼. 근데 이거 말고도 공통점이 여러 개 발견됐었고 재판의 여부와 상관없이 레이첼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경찰은 밝혔다고 해. 현재 레이첼이 사망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하지만 여전히 사건에는 진전이 없었고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유력 용의자던 셸던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적어도 도주할 우려는 사라진 거야. 과연 모두가 좋아했던 초등학교 선생님 레이첼을 살해한 범인은 누구였을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범인이 밝혀져서 그녀의 한이 풀리기 바랄 뿐이야. 오늘 사건은 참 답답한 것 같아. 그래도 언젠가 꼭 다시 해결돼서 여러분께 다시 소개할 날이 오길 바래.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베이. 나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